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새롭게 신설된 시사대담 프로그램 김창현의 창을 운영하는 K평화연구원장 김창현입니다. 요즘 시대를 대격변기라고 하죠. 왜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일까요? AI 시대가 열렸다거나 혹은 기후위기가 심각하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런 표현을 쓰는 건 아닐 것입니다. 그동안 유지되어 오던 국제 질서가 심각하게 흔들릴 때 우린 이런 표현을 쓰죠. 90년대 이 사회주의 국가들이 다 붕괴되고 난 이후 무소불위의 단일 패권을 미국이 누려왔습니다만 이제 그러한 국제 질서가 중국이 일어나고 러시아가 일어나고 또 브릭스가 일어나면서 심각하게 동요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래서 우리는 대격변기라고 하는데요. 이 대격변기 때의 현상 중에 하나가 전쟁이 도처에서 일어나고 그리고 각자 도생을 위해서 노력한다는 점일 겁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한반도의 평화와 균형 잡힌 외교, 자주국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를 모시고 대담을 통해 당면 이슈를 한번 털어보고자 합니다. 재미와 격조를 약속드리면서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세상을 보는 창, 세상을 여는 창, 세상을 바꾸는 창, 김창현의 창을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 첫 대담자를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이분을 볼 때마다 실력과 소신을 갖춘 최고의 외교 전문가라고 늘 생각합니다. 수려한 언변과 놀라운 얼굴을 가지신 분이죠. 조국 혁신당의 김준영 의원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시작부터 왜 그렇게 실없는 소리를 하시고 시작하십니까?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너무 영광입니다. 첫 번째 손님으로 모셔주셔서. 예. 좀 전에 시작하기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제 교수가 끝나고 그 다음에 뭘 했으면 좋을까 제 꿈 중에 하나가 방송국에서 시사 프로그램을 제 이름으로 이렇게 한번 시작해보는 거였는데 선수를 뺏겼습니다. 아이고 참. 어떻게 원래 그 교수님으로 또는 이 외교 원장님으로 훨씬 더 좀 친근한데요. 네. 벌써 이제 정치인이 되신 지 2년 차가 됐어요. 아이고 횟수로 2년인데요. 아직 1년이 만 1년이 안 됐는데요. 따지고 보면 뭐 내란이라든지 많은 사람들이 그래 한 10년 겪어도 못 겪을 걸 지난 9개월 동안 겪었다. 저는 충분히 절감하고 동감합니다. 아니 근데 그 막 우리 정식으로 토론 시작하기 전에 네. 그 왜 처음 의원 되실 때 그 아들이 좀 미국에 있고 뭐 이래가지고 한때 병역 문제 이런 걸로 좀 뭐 시끄럽지 않았습니까? 잘 해결됐나요? 예, 뭐 조선일보를 비롯해서 이제 저를 공격했고 또 다른 여당에서도 공격을 했는데요. 저는 이른바 국제 결혼입니다. 물론 한국 사람이지만 아내가 아주 어릴 때 갔던 재미가 보이고 실제로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서 결혼을 할 때도 국제 결혼이었고 그러다 보니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미국에서 태어나면서 미국 국적. 그래서 절대로 뭡니까 뭐 원정 출산이나 이런 건 아니고요. 저는 소신이 우리가 연좌제를 없애자고 하는데 국적도 내가 만약에 아들을 병역을 회피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뭐 그런 짓을 했다면 그건 잘못이지만 자연스럽게 그 결혼 가운데서 아이들이 성장해서 국적을 선택하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준비나 이민법을 알아볼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공직을 하자 하니 우리나라에서 가장 민감한 병역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가 등장했고 근데 이제 당에서는 워낙에 혁신을 불고 나왔으니까 털고 가야 된다. 제가 그래 심각하게 아이한테 물어봤고요. 조금이라도 원하지 않으면 나는 국회의원 포기하겠다고 했는데 아들이 기꺼이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을 설명드리면 한국 국적을 회복했고요. 그다음에 미국 국적을 지금 그러니까 취소하고 있는 중입니다. 둘 다 6개월씩 걸려서요. 두 번째 과정 중에 있고 놀라운 것은 포기하는데 제가 수수료를 3,250불 470만 원을 냈습니다. 감히 미국의 시민권을 포기해? 수수료 470만 원 내. 저 좀 너무 놀랐습니다. 그러게 요즘에 뭐
미국 국적을 가지려면 돈을 엄청 내라고 이 트럼프가 얘기하고 받는 있는데. 건 모르겠는데. 근데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싶으면 지지자들 중에 예. 좀 비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비판한다고 자식의 국적을 아버지가 예. 그 말도 뭐 마음 깊이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가볍게 물어봤는데 아주. 예. 아니 이렇게 자세히 설명한 적이 다른 어느 것도 그렇네요. 없습니다. 이번 한 기회에 번도 한번 없었습니다. 설명할 기회, 좋은 기회를 줬네요. 자 이제 한번 본격적으로 얘기를 시작해 볼까요? 그 트럼프와 젤린스키의 그 대담하는 장면을 보셨죠? 예. 물론 안 보셨을 리가 없는데 그때도 정말 이 충격이었지 않습니까? 뭐 세상에 이런 식으로 드라마도 아닌데 뭐 장면에서 온갖 막 비웃고 조롱하고 거기다가 막 소리 지르고 서로 자리를 박차고 나가는 모습으로까지 이제 비춰졌고 이제는 끝나고 나서는 이제는 뭐라 그럽니까? 군사 지원 전면 중단하겠다고까지 얘기하는 상황이 됐는데 어떻습니까? 저도 외교를 공부했고 또 실제로 외교부에서 근무한 적도 있을 정도인데 이런 장면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고요. 역시 트럼프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이게 잘하는 거 있잖아요. 리얼리티 쇼와 같았습니다. 네, 맞습니다. 엄청으로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음에도 불구하고 따지고 보면 그 뒷면에는 이면에는 매우 계산된 행동이었다. 둘 다. 계산된 행동이다. 예, 저는 젤렌스키도 계산된 행동이고 트럼프도 중간에 화가 좀 났던 건 확실한데 이거는 뭐 이렇게 했다가 화냈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게 그렇기 때문에 그다음부터 무기를 지원을 중단하겠다. 이런 방식의 의회의 결정은 아니고요. 전체 맥락은 둘 다 딴 생각을 하고 있었고 계획됐다. 이렇게 볼 수. 예, 그렇습니까? 저는 맞습니다. 예. 그러면은 아니 사실 지금 뭐 나토는 핵 대신에 뭐 광물로 뭐 안보를 한다 이제 온갖 이야기들이 하는데 그것이 일종의 그 계획돼 있는 내용 중에 하나일까요? 저는 뭐 이거는 이문영 서울대 통일 평화연구소 통일평화연구소, 예, 예. 제가 하고 있는 외교광장에서 같이 연구하고 또 공부하고 있는데요. 그분이 아마 가장 잘 표현한 것 같아요. 정직한 위선의 시대는 가고 아니 바뀌었군요. 우아한 위선의 시대는 가고 정직한 야만의 시대가 왔다. 트럼프는요. 이전에 미국은 소위 이제 정치적 올바름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국내적으로는 뭐 인종주의나 뭐 차별 이런 것들을 다 숨겨왔잖아요. 예. 그걸 터뜨려 버리고 국제적으로는 미국이 지금까지 세계에 무슨 공공재를 공급하고 경찰의 역할을 하고 안보를 책임져주고 권위주의와 민주주의의 이 대결에서 민주주의를 선도한다. 이런 것들을 다 던져버렸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교과서나 이런 데서 한 번도 배우지 못한 세상을 트럼프가 불러오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보시면 일단 동맹국을 먼저 때리잖아요. 이게 너무 신기하죠. 예. 멕시코하고 캐나다 제일 때렸고요. 예. 역설적으로 우리는 아직 지금 다음 정부가 서지 않아서 오히려 안 때리는 편이고 좀 그 옆에 사이드로 좀 빠져나와 있는 상황이 오히려 천만다행으로 느껴지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 트럼프의 세계관은 지금까지 동맹이나 우방국들이 미국의 등에다 빨대를 꽂고 다 빼먹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거 지금 다 내놔라. 다시 말해서 지금은 청구서를 놓고 정산의 타임이다. 페이백 타임이에요. 보시면 지금 광물 내라는 것도 이때까지 내놓은 돈에 대해서 정산하고 예. 미래 건 얘기도 하지 않고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미래와 과거가 부딪히고 있습니다. 젤렌스키는 향후의 안전 보장을 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지금 얘기하지 말고 지금까지 거기 들어갔던 돈 다 내놔. 그리고 그것은 광물로 내놔. 그리고 이 회담은 그 협정의 조인식에 오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미 이건 항복문서예요. 어떤 의미에서. 그렇죠. 항복문서에 오는 거니까 젤렌스키는 와가지고 오기 전에 뭐랬냐면 이 미국의 안전보장도 없이 지금까지 했던 그리고 앞으로 광물을 50%에 대한 채굴권과 경제권을 미국에 다 양도하는 건 나라를 팔아먹으라고 얘기하는 거다. 그런데 왔잖아요. 예. 저는 올 때 이상하게 팔아먹나 보다 라고 생각했는데 거기 와서 판을 저항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뒤집어 버린 겁니다. 아이고. 예. 트럼프의 입장에서 보면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이제 빨대도 중요하지만 보니까
이 전쟁을 끝내는 방식이 우크라이나를 도와서는 전쟁이 끝날 것 같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침략자하고 피해자라는 구도가 지금까지 3년 동안 있었습니다. 그랬죠. 예. 그러면 피해자가 이겨야 되고 그렇죠. 침략자는 물리침을 받아야 되고 근데 지금의 전쟁은 침략자가 완전히 유리하단 말이에요. 완전히 나라를 구한 뭐 젤린스키 영웅화 시켜오고 그랬지 시켜왔고 않습니까? 그다음에 저것도 서구국가 미국과 유럽이 이걸 지켜줘야 된다는 명분에 아무도 이 일을 제기하지 그렇죠. 않았는데 예. 그러면 전쟁은 안 끝나는 거예요. 그럼 전쟁 끝나는 걸 목적으로 하면 다른 건 다 수단이 됩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이 판을 바꿔버렸습니다. 이거는 침략자와 희생자의 전쟁이 아니고 이거는 쌍방과실이다. 분쟁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게 있기 전에 유엔에서 두 개의 결의안이 등장합니다. 예. 3년 3주년을 기념해서 우크라이나가 제출한 결의안과 그거는 이제 총회에서 그다음에 미국이 제안한 결의안은 안보리에서. 그런데 우크라이나는 이제 지금까지 똑같습니다. 피해자와 침략국. 근데 여기서 미국이 기권 반대합니다. 반대표를 던지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안보리에서 침공, 러시아의 침공이란 말을 빼버리는 거. 거기에 미국과 중국과 러시아가 찬성하고 프랑스와 영국이 기권합니다. 아이고. 그래서 통과합니다. 원래 유엔은 안보리에 그것이 강하니까. 그러니까요. 이게 이제 판을 바꿔버린 겁니다. 그렇네요. 여기는 이제 뭐냐? 그렇게 되면 총회에서 통과된 결의안과 안보리에서 통과된 결의안 두 가지 결의안이 전혀 성격이 다른 게 두 가지가 다 통과됐죠. 그리고 미국의 의사를 분명히 했고요. 그렇죠. 그 말은 미국이 향후에 우크라이나를 돕지 않을 것이라 그래야 전쟁이 끝난다는 것이 들어있기 때문에 사실 이거 보면 이번 이후에 트럼프의 방식은 다 예견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기 지원을 끊어버리고 그다음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 장면에서 당신은 카드가 없어. 그렇죠. 당신 지금 협상할 포지션이 아니야.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참 신기한 거는 트럼프가 뭡니까 이름이. 원래 우리 트럼프가 카드 게임이잖아요. 아, 그렇죠. 트럼프가 카드 게임이 카드죠. 우리는 트럼프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실제로 트럼프는 아틀란틱 시대하고 라스베이거스에 자기 카지노를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아, 진짜로. 그래서 뭐라 하냐면 이건 사실 이중적인 의미입니다. 너 지금 패 없어. 그렇게 얘기하잖아. 없다. 예, 패가 없다. 맞습니다. 예. 근데 왜 자꾸 제3차 대전에 대한 도박을 하고 있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아, 그러니까 이 지금 트럼프의 이제 시대로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는 아주 단적인 예를 보여준 게 사실은 우크라이나이고 또 젤린스키이기도 한데요. 지금 이 트럼프가 제 1기 때도 사실은 이제 아메리카 퍼스트를 외쳐서 대통령이 됐었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 와서는 이제 요번 당선될 때 마가복음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예, 마가복음. 예. 네,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뭐 이런 건데 그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미국이 지금 위대하지 않다라고 하는 의미겠죠. 예, 예. 제가 아까 정치적 올바름 국내적으로 얘기했는데요. 보시면 이 마가복음 외에 트럼프가 갖고 있는 게 국내적으로는 인종주의입니다. 뭐 국제적으로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히틀러와 자주 비교되잖아요. 보시면 장관들이 이렇게 면면을 쫙 이렇게 단상에 올라간 거 보면 소위 바비 인형, 바비 인형 같다 그러잖아요. 키 크고 하얗고 금발도 있고 사실상 거의 한 사람 흑인을 빼고는 거의 차관급 이상이 다 백인입니다. 이건 뭘 의미하느냐? 미국인들의 주인이 자기라고 생각했는데 이민자와 난민과 유색인종들이 몰려오면서 백인들이 주인에서 쫓겨날 수 있다는 공포가 심지어 교육받지 못하고 가난한 백인들에게 어필했고요. 그걸 조장하는 사람들이 뭐냐? 정치적으로 올바르다고 얘기하는 위선적인 민주당. 그게 이제 어필을 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인종주의고 밖으로든 미국이 지금 말씀하신 미국이 가지고 있는 절대적 패권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 근데 그 잃어버리는 게 중국과 러시아 탓도 약간 있지만 실제로는 지금 괜히 바이든 같은 거기 나왔잖아요. 바이든 같이 멍청한 인간들이 우크라이나라는 이런 데 도와줬고 우크라이나나 유럽은 오지랖 넓게 그 미국을 철저하게 이용해서 미국을 갉아먹었다. 그거 다 받아내겠다. 오히려 이들이 우리의 적이라고 보는 겁니다. 세상이 뒤집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그동안에 유지해왔던 이 바이든식의 이 세계 전략이라고 할까요? 신냉전을 만들고 또 이렇게
전체를 진영을 진영 논리로 가고 또 이 자기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는 또 패싸움도 할 수 있다라는 분위기가 이제는 전혀 달라졌다고 봐야 되나요? 바이든 4년 동안 제일 많이 들었던 게 뭡니까? 악의 축입니다. 예. 중국, 러시아, 예. 북한, 예. 이란. 그랬죠. 그렇죠? 진영 그걸 논리죠. 한미일 유럽 예. 이렇게 진영을 나눴잖아요. 지금 완전히 그거는 의미가 없고요. 오히려 미국이 지금 북중러 쪽으로 갔습니다. 그렇잖아요. 북한하고 협상하겠다 그러고 러시아하고 지금 그 전쟁 끝내겠다고 하고 중국이 예상보다 덜 때리고 있습니다. 보시면 그래서 이거를 뭐 신얄타 체제가 시작됐다고 얘기해요. 아까 그 1991년에 냉전이 깨지고 있는 그 변화보다 저도 동의하는데 그것보다 훨씬 더 1919년까지 거슬러 갑니다. 1919년 또는 1945년. 1915년 전쟁 1차 대전, 2차 대전이 끝나고 새로운 질서가 이 얄타 체제 또는 국제주의라 그래서 윌슨이 국제기구도 만들고 근데 지금 보시면 국제기구를 다 죽이고 있습니다. 국제기구도 미국의 피를 빨아먹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WTO, WHO. 그렇죠? IMF 우리한테 그렇게 각인시켰던 IMF는 지금 완전히 개점 휴업이죠. 유엔도 사실 미국이 필요할 때만 열죠. 전쟁이 일어나도 유엔이 전혀 활동을 못하는 걸 만들어 놓은 게 뭐냐. 이거는 오히려 1919년으로 돌아간다. 그럼 왜냐하면 미국이 패권이 바뀌어가지고 만약 91년으로 보면 미국이 패권이 약해지고 중국이 등장하면 새 질서인데 아예 전체 이 국제 질서가 1979년 이전으로 각자 도생으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취임 이후에 이제 공격적으로 좀 보여주고 있는 트럼프의 여러 가지 이제 행동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캐나다를 갖다가 51번째 주로 하겠다, 그린란드를 내놔라 하기도 하고 파나마 운하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요. 이런 행동들이 그러니까 트럼프의 그 일종의 뭐 쇼맨십이라기보다는 거의 실제로 해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 느낌이 막 던지는 것 같아가지고 실제로 이런 실현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보시면 저는 일기 때는 약간 일탈 미국의 일탈 또는 이상한 사람? 돌풍, 내우, 소나기 정도였다고 보는데 그리고 그때는 미국을 막을 수 있는 미국의 전통적인 방식을 고수할 수 있는 사람들이 국무부나 국방부나 다 있었습니다. 매티스나 틸러슨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 어른들의 축이라 그래요. 트럼프가 너무 애같이 막고 하니까 어른들이 좀 자제시켰다. 그런데 이기는 그런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무조건 충성파고 그리고 지금 속도감과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까 트럼프는 4년 동안 절치부심해서 지금 등장하자마자 그냥 전 세계와 미국을 흔들고 있는 것이고. 그때만 해도 일기 때만 해도 이제 비주류에서 지금은 완전 공화당의 주류가 되었다. 맞습니다. 그리고 그렇죠. 의회도 지금 공화당이 지배하고 있고 정부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적으로 충성파로 채웠고 지금 대법원도 보수가 우위고요. 그다음에 주지사도 3대2, 2대1 비율로 공화당입니다. 막강한 힘이 있는 막강한 힘이 있고 그다음에 미국의 제왕적 대통령제는 심지어 그 의회도 통과하지 않고 지금 행정명령으로 다 바꾸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단순히 협상용이라든지 그렇게 보기에는 저는 시대 지금 완전히 세상이 뒤집히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이런 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린란드 해보고 가자를 리조트로 만들겠다. 이런 것들이 실현성은 차이가 있지만 다 진심입니다. 진심이다 이거죠. 그러면은 이거야말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제 트럼프를 미치광이 전술을 쓴다라고 보통 많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뭔가 협상을 해서 따내기 위해서 상대에게 공포감을 심어주는 방식이다 이렇게 보았는데 꼭 미치광이 전술만이라고 볼 수는 없겠네요. 분명히 둘 다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자면 지금 그 내놔라 파나마 운하 내놔라 그래가지고 파나마에서 미국 배만 전부 다 무료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겁 주는 순간에. 그런데 파나마 운하를 가져오는 것도 실제로 목적입니다. 그럼 가자 지구도 전 세계가 반대하는데 지금 네타냐후는 찬성해요. 왜 찬성해요? 다 쫓아내고 싶으니까. 그러니까 진심입니다. 근데 실현 가능성이 문제예요. 그린랜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에서 했던 어떤 규칙이나 규범 같은 것들을 다 깨뜨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한테 너무 충격적인데 그 방식은 말씀하신 매드맨 전략을 해서 상대방을 굴복시키는데 실제로 진심도 들어있다. 이렇게 보시면.
그러면은 저희가 한 오랜 세월 동안 이 국제 관계 속에서 늘 유지돼 왔다고 하는 소위 말하는 RBI요. 그러니까 뭐 국제 규범에 네. 규칙 기반한 이제 질서다라고 하는 것들은 트럼프 시대에서는 이제 전혀 생각해 볼 수 없는 시대로 접어들었다. 네. 이렇게 뭐 단언해도 되겠습니까? 아까 말한 자유주의 국제질서 또는 규칙에 기반한 국제질서, 뭐 LIO, RBO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그게 윌슨주의거든요. 1919년부터 꾸준히 했고 오히려 소련이 붕괴되면서 완성된 측면이 있습니다. 지난 30년은. 그게 완벽하게 완성이 됐는데 그게 이제 트럼프가 다 뒤집는 겁니다. 그 이유는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의 패권에 대한 공포, 그다음에 미국 내부의 사정, 그리고 뭔가 트럼프의 세계관 이것이 합쳐지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뭐라고 표현하셨나요? 정직한 야만의 시대? 그러니까 우아한 위선의 시대는 시대에서. 가고 정직한 야만의 시대가 왔다. 저는 뭐 이렇게도 표현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양복 입은 양아치에서 이 우퉁보순 조폭 뭐 이런 식으로 저는 바뀌었다. 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제가 되게 좋아하는 찰스 틸리라는 국제학 정치학자가 국제 질서는 마치 조폭의 질서와 비슷하다. 미국이 이런 거잖아요. 지금까지 한국하고 비교합시다. 한국하고 우리는 혈맹이야. 그리고 우리는 굳건한 동맹이야. 자유주의 이념을 공유해. 민주화를 공유해. 그런데 실질적으로 미국이 한국한테 부담금을 가져가고 무기를 팔고 그다음에 중국을 견제하고 그런 이익들을 받아왔잖아요. 근데 트럼프는 아까 조폭이라고 그랬잖아요. 예, 제가 이런 표현을 했었는데 일기 때 그러니까 보호비를 갈취하고 우리는 그러니까 삥을 뜯고 우리는 빵 셔틀을 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너 구역 지키고 있으니까 돈 내놔. 그렇게 하는 거예요. 대놓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대놓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제는 근데 더 이상의 무슨 양복 입고 점잖은 신사다움을 유지해가면서 적절하게 외교적 레토릭을 써가면서 뭘 가져가려는 게 아니고 이제 내놔라. 아예 내놓고 이제 내놔라. 이제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트럼프는 바이든이나 오바마가 그런 식으로 한 게 바보라는 거예요. 바보라는 거죠. 미국이 그 쓸데없는 그런 위선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그거를 동맹국들이나 우방국들이 철저하게 이용해 먹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트럼프의 롤모델이 왜 그 25대 대통령 맥킨리입니다. 윌리엄 맥킨리라고 하는데 뭐 관세나 팽창주의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네. 어떻게 좀 비교를 한다면 그렇습니다. 실제로 알래스카에서 가장 높은 봉우리가 디날리라는 봉우리인데 그걸 아예 맥킨리 봉으로 바꿨고요. 이름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맥킨리를 미국을 부강하게 한 가장 좋은 대통령으로 자칭 최고를 존경하는 롤 모델이라고 얘기한 적이 있고요. 특히 관세 킹이라고 부르거든요. 테리프 킹이라고 부릅니다. 미국에서 관세 정책, 보호무역 정책을 가장 본격적으로 했던 사람이고 그렇죠. 대통령 대통령 되기 전부터 그가 하원의회에 있을 때 이 관세법을 통과시켰는데 그 관세율이 무려 50%였습니다. 근데 이제 이 트럼프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가 관세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미국이 사실상의 아까 같은 똑같은 세계관으로 미국이 시장이 무방비로 미국의 시장에다가 팔아먹었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입장료 대가를 지불하라는 게 관세거든요. 근데 알고 보면 실제로 그 맥킨리는 실제 대통령이 되고 나서 관세 정책은 단명합니다. 금방 자유무역으로 돌아갑니다. 실제로. 그랬고요. 암살당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면 트럼프도 그런 운명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하는 사람도 있긴 한데요. 또 그다음 하나는 그가 뭐냐면 이렇게 경제뿐만 아니라 스페인하고 전쟁을 해가지고 그렇죠. 그 당시에 괌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차지했고요. 뭐, 필리핀. 예, 맞습니다. 그러면은 이 맥킨리를 그렇게 따라가고 하는데 다 따라가면 안 되겠군요. 이거 잘 이해 못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네. 트럼프가 만약에 그러면 그런 유고 사태가 생기면 어떡할까? 한국하고 좀 다릅니다. 한국 유고가 생기면 두 달 안에 다시 대통령을 뽑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권한대행이나 총리가 되는 게 아니라. 근데 미국은 부통령이 그냥 나머지 임기를 다 채웁니다. 근데 벤스는 훨씬 더 인종주의고, 뭐 트럼프 못지 않습니다. 아이고. 그래서 그냥 암살을 음모하시는 분들은 포기하시는 게 나을 겁니다. 이거 참. 그러면은 말이죠. 트럼프의 행보 중에서 또 아주 굉장히 관심을 끄는 행보가 좀 있어요. 뭐냐면 국내 그
저희가 보고 있는 일론 머스크나 네. 또는 이런 사람들을 리더로 정부 효율부를 만들어 가지고 일을 시작을 했는데 그 중에서 최고 이슈는 이제 그 소위 말하는 국제개발처 USAID. 예. 예산을 삭감한다고 하니까요. 이제 저는 정말 굉장히 좀 의문이 들었어요. 네. 왜냐하면은 그동안 뭐 조지아나 에콰도르나 우크라이나 유로마이단 뭐 베네수엘라 쿠데타 뭐 각종 그 3세계 공작을 해온 아주 유명한 NED 곳인데 말씀하시는군요. 네. 그런데 이런 것을 안 하겠다라고 한다면 그야 뭐 이제 효율 뭐 정부의 효율을 위해서 그런다라고 하지만 달리 본다면 앞으로 그럼 이런 식의 공작은 안 하겠다는 것인지. 먼저 이 USAID는 뭐 미국의 그런 측면도 있지만요. 이거는 미국의 원조 여전히 미국은 네. 세계 원조에 대한 1위 국가이고 뭐 아프리카의 에볼라라든지 에이즈에 대한 개발 기금이라든지 그다음에 경제적 프로그램 그게 완벽하게 작동하지 않아도 적어도 미국이 소위 말하는 아까 말한 바이든 방식의 전통적인 미국 정식의 방식의 세계에 대한 일종의 공공재나 그다음에 선도 국가로서 이 개발도상국에 원조를 해주는 좋은 측면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근데 그리고 그 중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지금 NED 같은 경우에는 그 동안에 전당과 풍선을 날렸던 그 탈북 단체가 이제 그 돈이 아주 중요한 재원이 이제 끊기게 그렇죠. 되었죠. 근데 이제 그것도 그거지만 내부에 지금 일론 머스크는 미국을 완전히 뒤집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거의 매일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연방 공무원들한테. 지난주에 했던 거 5가지 이 땡땡땡해서 보내. 이 메일을 안 보내면 사임으로 간주해. 거의 지금 이 망나니 칼을 휘두르고 있습니다. 30%를 지금 감축하겠다는 것이고 지금 아까 말씀드린 정치 과정에서 거의 공화당 트럼프가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런 해고와 이 노동 이런 그 위반에 대해서 무기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소송전이. 지금부터 아마 어마어마한 소송전이 미국 내부에서 일어날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사회 자체도 지금 뒤집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는 아까 제가 가졌던 궁금증은 그래서 그 내부에서 뭐 효율성이 없는 공무원들을 처리하겠다. 그리고 국제개발처 같이 제3세계에다 돈을 뿌리고 하는 걸 안 하겠다. 이런까지는 내가 이해가 되는데 그래서 이제 원래 이 사람들이 CIA가 하던 정치 공작적 차원에서 네드나 또는 USAID가 활동했던 내용들이 또 그 안에 깔려 있는데 이제 그런 게 덩달아서 같이 다 없어질 겁니다. 없어져 버린다. 왜냐하면 그것이 미국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미국이 어느 편이냐가 헷갈릴 정도인 거죠. 미국은 미국 그래서 마가복음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보시면 러시아는 나쁜 놈들이야. 우크라이나에 침공하고 그다음에 우리한테 스파이지다. 이런 차원에서 보는 게 아니고 언제든지 나한테 이익이 되면 손잡을 수 있고 오히려 지금은 우방국들보다 니들이 차린다 하는 방식이거든요. 근데 지금 그런 중국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중국이 예를 들어서 미국이 스파이를 보내면 미국이 기술을 훔쳐간다는 것은 의미가 있지만 여기 와가지고 공산주의 이념을 퍼뜨리고 이런 건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거죠. 제3세계의 뭐 중국의 무슨 러시아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 이런 건 전혀 관심사가 아닌 겁니다. 이거 뭐 북한 얘기를 하니까 북한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지금 트럼프의 맥에서 뺄 수 없는 것이 바로 북한일 텐데요. 트럼프가 이제 취임식 직후에 이제 뉴클리어 파워를 또 얘기했고 작년에도 보면은 공화당에서 이제 자기가 후보로 되는 그 수락 연설 과정에서도 핵을 가진 사람들하고는 친하게 지내야 돼.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나를 그리워할 거야 김정은은 뭐 이런 표현도 썼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우리 의원님 보실 때 어때요? 트럼프의 이런 태도 이런 것을 소위 말하는 핵을 용인하면서 협상을 해보자라는 시그널로 봐도 되겠습니까? 트럼프가 일기 때도 그랬어요. 많은 우리 진보 진영에서 트럼프를 오히려 우리에게는 좋은 특히 남북 관계에 있어서 왜냐하면 지금까지 일관된 게 뭐였습니까? 이념을 초월하는 거잖아요. 어떤 의미에서 이념 때문에 선악으로 나누면 악하고 어떻게 협상하냐는 말이에요. 사실 이율 배반이에요. 저들은 망해야 되고 붕괴돼야 되는데 협상을 한다는 북한은 못 느끼겠습니까? 북한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국의 보수 정부는 대놓고 흡수토기를 얘기하고 그렇죠. 한국의 진보 정부는 위장된 예. 거 아니냐. 결국 개방 개혁을 통해 가지고 먹겠다는 얘기 아니냐고 김정일이 실제로 얘기한 적도 네,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트럼프는 그걸 뛰어넘어 버리니까 오히려 독재자든 뭐든 똑같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를 침략국가 피해국으로 보면 해결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이거를 평양에 또는 마식령에 원산에 리조트를 개발하면 서로한테 이의가 아니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전까지는 바이든이나 오바마는 비핵화라는 걸 입구에다 놓았으니까 이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떤 것도 진전되지 않은 거였고 그러다 보니 이 둘은 그러니까 오바마 8년하고 바이든 4년은 완전히 손을 놓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CBID라면서 비핵화는 사실상 하나도 진전 안 되고 오히려 반대로 북한에 고도화돼 버리잖아요. 예. 유일하게 그걸 한번 멈출 수 있었던 것이 자기 일기였대잖아요. 그렇죠. 근데 일기의 마지막에 결국 실패 절반의 성공 또는 실패 결국은 실패한 건데 트럼프는 4년 동안 절치부심할 때 내가 실패한 건 내 잘못이 아니고 네오콘들 볼턴이나 폼페오 이런 사람들이 방해했다는 거고 이번에는 반드시 하겠다고 얘기하니 우리 입장에서는 특히 진보적 입장에서 한반도 평화를 바라는 입장에서는 역설적으로 트럼프가 아무것도 안 하고 방치했던 것보다는 훨씬 잘 될 수도 있다고 이런 여론이 생기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이제 2018년도에 6월달에 있었던 싱가포르 회담이나 또 2019년도 2월에 하노이 노딜 때와 비교한다면 북한이 상당히 변화를 일으켰잖아요. 그러니까 핵무기는 6년 사이에 엄청나게 고도화돼 버렸고 그리고 2018년도 이전까지만 해도 북이 상당히 국제적으로 고립돼 있었잖아요. 네, 뭐 제재받고 중국, 러시아까지 동참했으니까. 근데 지금은 이제 더 이상 제재 결의안은 통과될 수가 없게 되었고 뭐 러시아하고는 아예 그냥 거의 군사동맹 수준으로까지 가버렸는데 이런 조건에서 미국이 북과 협상을 한다 그러면 이게 갖는 좀 의미가 좀 달라지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서 우리가 막연한 희망을 하기에는 상황은 녹록지 않습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확하게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이 5년 전 북한이 아니다. 그러니까요. 예, 7년 전인가요 벌써? 2018년이면 7년 전에 북한이 아니다. 그 당시에는 말씀하신 북한이 고립됐고 북한이 좀 급했고 그러다 보니 북한이 뭐 풍계리라든지 동창리라든지 미리 막 폭파시키고 봉쇄하고 동결시키는 것들을 할 정도로 급했는데 지금은 북한의 몸값이 어마어마하게 높아졌고 그리고 전략적 가치가 미국과 중국 사이, 미국과 러시아 사이에 전략적 가치가 매우 높아졌고 그러니까 북한은 그때보다 지금 가격이 너무 높아진 거죠. 저는 그래서 트럼프는 분명히 손을 내밀 건데 이제 북한은 미국이 가져온 제안이 뭐냐에 따라서 선택할 수 있는 위치다. 완전 입장이 바뀌었다. 예. 그리고 2019년에 세게 뒤통수를 맞아서 그랬죠. 지금 대미 불신이 그때 기억나세요? 2019년에 하노이가 깨지고 나서 최선희가 나와가지고 미국은 앞으로 이렇게 좋은 기회를 두 번 다시 얻기 힘들 것이다. 그런 얘기했죠. 그 말이 지금 실현되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근데 문제는 지금 이제 그렇게 고도화되는 핵 무기에 대해서 비핵화로 문을 열어가지고 대화가 안 될 텐데, 근데 지금 이제 중요한 거는 이 대화의 내용에 있어서 그럼 핵을 용인하고 대화가 진행되는 거냐, 이게 가장 큰 관심사 아니겠어요? 저는 뉴클리어 파워는 뭐 합법성을 인정하는 것까지 나갔다고 보지는 않고요. 그거는 또 다른 용어가 있습니다. 뉴클리어 웨폰 스테이트. 그래서 상임 이사국 5개만 실질적으로 핵을 보유한 국가다. 합법이란 말도 사실 웃기는데 국제 질서에서 용인되는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용인되는 거고 그 바깥에 있는 세계 국가가 있죠. 이스라엘, 파키스탄, 인도인데요. 이제 북한이 9번째가 되고 싶은 거고 그 NPT 바깥에서 4번째가 되고 싶어 하는 건데 그거를 이제 사실 그 세계국 그리고 북한 포함해서는 합법성을 인정하는 건 아니고 실질적으로 그러면 북한을 실질적으로 핵을 가졌으니까 이 뭐 홍길동도 아니고 그렇죠. 아버지를 핵 국가죠. 그리고 저는 늘 생각나는 게 뭐냐면 벌거벗은 임금님이에요. 그렇죠. 북한이 핵을 갖고 있는 자꾸 안 갖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부인하는 건데 실질적으로 갖고 있다는 것이고 그러면 합법성을 인정 안 하면 끝이냐인데 아까 말씀한 지금 판을 좀
트럼프는 바꾸고 있습니다. 음. 뭐냐? 이 비핵화는 멀리 갖다 놓고 일단 핵을 인정해야 이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 협상에서 군축을 한다든지 북한의 핵에서 위험한 걸 줄인다든지 아니면 핵의 개수를 줄인다든지 하는 방식이 들어갈 수 있는데 이 비핵화를 바이든처럼 앞에다 놓으면 아무것도 못한다. 이걸 뒤에다 놓겠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여전히 그러면 해결되냐? 북한은 좋죠. 북한이 늘 핵군축을 얘기해왔으니까. 그러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 미국을 못 믿는데 어느 순간에 비핵화조차도 북한이 해야 된다는 그 방향성에 북한이 동의하지 않을 수 있죠. 왜냐하면 카다피나 리비아에서 핵 개발하다가 그렇죠. 나중에 자기 정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죠. 저는 이 불신을 회복하는데 수십 년이 걸릴 것 같고요.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는 제가 이 말하는 게 아까 이제 결국 벌거숭이 임금님하고 똑같은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비핵화는 거의 불가능해졌으면 북한의 핵을 가지는 위험성을 줄이는 게 우선돼야 되는데 이게 우리 사이에 서로 용납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북한을 비핵화를 인정하잔 말이야. 바로 이런 이념. 그러니까요. 바로 그렇게 그래서 이 담론을 어떻게 이겨내느냐가 첫 문제이고 북한이 그런 구도로 트럼프의 손을 잡을 것이냐 잘 모르겠습니다.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참 대단히 어려운 이야기고 또 주제이기도 한데. 그런데 저는 자꾸 우리가 패싱 하는데요. 그래도 이 한반도의 긴장 고조를 낮추는 의미에서 이 자체가 시작되는 걸 나쁘게 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저는 그게 이 북미가 만약 협상을 시작했을 때 어느 시점에 우리 민주정부가 들었으면 우리가 들어가서 플레이어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결국은 이제 핵 문제를 이렇게 내둔 채로 어찌 보면 이제 핵 군축 협상이 비슷하게 진행될 수도 있고 또는 핵 문제 아예 뒤에다 두고 일단 관계를 개선하고 또 그 안에 들어가서 경제 개발을 해보자라고 진행이 된다면 물론 거기에는 여러 가지 전제가 있어야겠죠. 서로 간에 이제 대화를 시작하려고 할 때 기본 조건은 뭘로 시작할 거냐. 뭐 대충 저희가 예상해 볼 때는 한미연합훈련을 잠깐 중단하라, 좀 ICBM 쏘지 마라, 뭐 이런 뭐 조건으로 만날 수 있을 거라 생각은 드는데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랬을 때 우리나라의 보수 세력을 중심으로 또 사실 우리나라 좀 여론조사를 하면 제법 많이 나온다고 하는데 핵을 우리도 무장하자라는 이것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참 특이하게도 가장 극우와 또 진보가 동시에 트럼프의 귀환을 소망했다는 게 참 아이러니입니다. 역설적입니다. 예. 제가 왜 진보가 트럼프가 온 걸 방금 설명을 드렸고 지금 두 번째는 왜 그러면 이쪽에서 특히 핵무장론자들이 예. 트럼프가 돌아오는 걸 원하느냐면 트럼프는 철저하게 이익에서 움직이면 아까 말씀드린 뭐 WHO, UN 다 망가졌는데 NPT도 망가지지 않겠나. 그러면 NPT가 망가졌을 때는 북한이 가지고 있는 핵을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수 있냐. 특히 또 미국이 트럼프가 미군도 철수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러면 한국은 핵을 이고 사는데 한국의 재래식 무기가 아무리 북한에 대해서 압도적이라고 하더라도 핵 없이 어떻게 이런 것들이 합쳐지고요. 국제 질서가 혼란해지면 목소리 강한 사람들이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북한이 핵을 가진 데서 우리도 핵을 가져야 되지 않느냐는 일종의 안보 포퓰리즘이 설득력이 소구력이 생긴 거죠. 예, 상당히 먹힐 것 같아요. 저는 뭐 국민들이 그렇게 느끼는 거는 이해가 갑니다. 근데 이거를 정치적 선동을 위해서 예. 정권 탈취를 위해서 정권 유지를 위해서 사용하는 건데요. 저는 이번에 조기 대선이 일어나면 국민의힘 쪽에서는 반드시 그 주자가 핵무장을 주장할 것 같습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예. 그런데 우리 최근의 여론조사가 질문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확 달라지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예. 그냥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도 가져야 할까요? 그러면 한 70% 나옵니다. 74%까지 나옵니다. 작년 11월에 KBS 여론조사. 우크라이나도 지금 뭐라고 그거 똑같은 질문을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73%까지 나옵니다. 놀랍게도 비슷합니다. 근데 거기에다가 우리가 만약 핵을 가지게 되면 6개월 동안 당신의 소득이 감소할 것이다. 그래도 가져야 되겠느냐. 질문하면 그게 50%로 뚝 떨어집니다. 그다음에 한번 제재 때문에 당신의 지금 소득이 영원하게 회복되지 않을 거라고 보면 37%까지 떨어집니다. 그러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때로는 국민들이 따르는 것, 국민들의 의지를 따라가는 것들이 중요하죠. 그러나 저는 핵무장 정도는 적어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국제 질서 체계 그리고 핵 문제는 뭐냐? 우리가 핵을 가지게 되면 제재를 받게 되고 우리가 그렇게 되는 것들을 북한 방식을 우리가 비판하면서 우리가 핵을 가지는 건 결코 좋은 방법이 아닌데 이게 정치적 혼란기에 이거를 국민을 선동하는 걸로 나올까 봐 걱정이고요. 저는 트럼프가 가끔 또는 트럼프의 인사들이 한국의 핵무장이 가능할 것처럼 얘기하는 것이 절대로 미국 전체의 합의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미국이 합의한다고 하더라도 NPT 자체가 무너지면 그리고 가장 먼저 어디서 핵실험할 겁니까? 그 투표부터 하면 예. 절대 우리나라에서 핵실험할 수 있는 장소를 찾기는 힘들 겁니다. 그렇겠네요, 정말. 근데 무엇보다도 핵을 갖게 되면은 좀 아주 엄혹한 또 제재를 받는다라고 하는 게 현실인데. 그럼요. 우리는 개방형 통상국가로 그러니까요. 이렇게 우리가 자랐고 발전을 했는데 한순간에 다 날아갑니다. 뭐 북한처럼 이렇게 고난의 행군을 할 자신이 있으면 핵을 가져도 되게 텐데. 근데 저는 좀 걱정이 예. 이제 민주당 정부나 일쪽에서 이제 나오는 얘기가 핵무장은 무리라도 핵 잠재력을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일본 모델입니다. 그러니까 핵을 개발 직전까지 우라늄이나 이런 것들을 다 확보해 놓고 유사시 핵으로 가자. 인데 이것도 저는 위장된 핵 개발이다. 위장된 핵무장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것 역시 제재를 받을 것이고 그것 역시 우리가 북한을 비판하는 정당성이 사라질 것이고 미국 쪽에서 나 국제사회에서 이거는 핵 개발 전 단계를 아무리 핵의 평화적 이용이라고 우리가 아무리 미사여구를 동원해도 그거는 아닌 것 같은데 예. 이번 선거에서 그게 쟁점이 두 가지가 쟁점이 되지 되겠죠.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그 얘기가 나온 김에 지금 사실 이제 그 마가를 중심으로 감축, 철수 이런 문제는 사실 계속 진행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한국을 또 대표적인 안보 무임승차국이라고 뭐 계속 좀 악성 채무국. 예, 뭐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 주한미군 철수 카드는 분명히 끄집어낼 것 같거든요. 네네. 미국이 또 주둔비 자체를 지금의 수준에서 뭐 10배 이상 받겠다라는 얘기를 공공연하게 많이 했던 트럼프이기도 하고 근데 사실 우리 한국은 왜 미국 앞에만 서면 작아지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한때 우리 그 의원님이 가스라이팅 돼 있다 뭐 이런 발언을 했다가 아주 시끄러워지기도 했었는데요. 예. 제가 현직에 있을 때 외교부 현직 차관급으로 있을 때 그 얘기를 해서 예, 경질 당할 뻔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2023년도 4월에 우크라이나 관련 그 미국의 기밀 문서가 이렇게 소셜 미디어에 유포됐다고 미 국방부가 발표할 때 말이죠. 네네. 그때 우리 한국의 안보실도 도청했다라는 내용이 있었잖아요. 네,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근데 우리 윤석열 정부는 이것을 인정조차 제대로 하지 않았죠. 그 이후에 어떻게 됐죠? 근데 간접적으로 인정한 게 뭐냐면 이제 김태효 안보실 제1차장이 뭐 미국이 했더라도 좋은 선의로 했을 것이다. 이거 아주 어이없는 대답을 했죠. 예. 아니 근데 그 이후에 어떻게 해결됐어요? 아니 보시면 이게 선의로 만약 그랬다면 그렇게 만약에 이 문제를 접근하면 고치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면 저는 이걸 아마 정부가 바뀌면 반드시 진상조사를 해야 되는데 그냥 뚝딱 용산에서 보안장치까지 하는데 3개월 만에 모든 건설 자재와 들어가는 모든 인부의 인적 사상 신원조사를 다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지을 때 도청장치를 심을 수 있거든요. 그렇죠. 실제로 모스크바에 미국 대사관을 짓다가 도청장치가 발견돼서 완전히 붕괴시키고 다시 지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청와대는 오랜 기간 동안 그것을 벙커부터 시작해서 그렇죠. 요새화 시켜놨는데 그거를 용산에가 3개월 만에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거는 이미 도청을 각오해야 되고 실제로 이제 도청이 됐다는 증거가 나왔잖아요. 그래요. 그러면 보통 상식적인 반응은 항의를 해야죠. 항의를 하고 네. 두 번째는 재발 방지를 위해 일단 어디가 도청이 있는지를 살펴야 될 거 아닙니까? 찾아내야 될 거 아닙니까? 찾아내야죠. 쉽지 않더라도 찾아내야 된다. 그렇죠. 그리고 거짓말이라도 예. 보니까 우리가 대책을 세웠다든지 그렇죠. 없었다든지 해야 되는데 완전히 유야무야 시켜버렸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미국 앞에만 서면 이렇게 작아지는데 그러면 주둔비만 해도 인상하라고 하면은 거의 뭐 새 정부도 사실 거의 견디기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걸 가지고 너 떠나라. 그다음에 핵무장 하겠다. 뭐 이런데 사실은 보수들 그 핵무장 하는 사람들 그렇게 주장할 사람들 별로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한미동맹 신복난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면서 미국 떠나고 죽는 줄 아는데. 미국이 허락하면 핵 좀 가질게 지금 그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그렇게 접근해서 되는 문제는 아니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거 거래로 생각해야 됩니다. 그럼 뭐냐? 미국이 돈 다 못 쓰고 있거든요. 우리 주는 주둔부 당근. 그렇죠. 그렇죠? 그걸 어떻게 할래 물어야 되고요. 그다음 지금 전쟁은 거의 해공군 전략인데 우리나라는 대북 억지용이라서 미국 다 보병입니다. 보병 이만큼 필요 없어. 반으로 줄여. 대신에 해공군 출동시켜. 그러면 줄어드니까 주둔비가 내려갈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말이죠. 원래 미국은 외국에 나가서 돈을 받으면 그 용병이 되기 때문에 용병이 됩니다. 원래 그래서 제가 그 말씀 드리려고 그랬어요. 이제부터는 용병이니까 우리가 전자권을 가지고 우리가 쓸게. 대신 돈 줄게. 예. 이런 정도의 결기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결기가 있어야 된다는 거. 제가 볼 때 또 하나 걱정스러운 거는 지금 미국에서 이 전략 자산이 움직일 때마다 천문학적인 돈이 들잖아요. 네. 근데 이제 한미 연합 훈련할 때 들어오는 그 전략 자산을 쓰는 비용도 우리 돈으로 내라고 하지 않을까.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죠. 네. 그렇게 되면은 앞으로 이 미군이 있음으로 인한 안 그래도 우리 한국 경제 매우 좀 힘들어져 가고 있는데 또 더군다나 러시아도 떠나고 뭐 중국도 떠나고 미국에 투자하게 만들고 해서 굉장히 경제가 어려운데 한마디로 미국 리스크가 갈수록 너무 커지는 거 아닙니까 이거?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데에서 하나의 만병통치약은 없죠. 네. 우발적으로도 나고. 그럼 미국은 만병통치약이냐? 그렇게 생각해 왔는데 보수가 스스로 뭐라 그럽니까? 이 핵우산을 못 믿으니까 핵무장 하자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찢어진 우산이라 그러거든요. 네. 사실상 전쟁이 났을 때 과연 서울을 위해서 워싱턴을 핵 위험에 노출시키겠느냐 말이 미국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그렇죠. 무슨 말이냐 하면 한국 지키러 들어갔다가 북한이 워싱턴에 와서 핵을 쏠 수 있는데 실제로 핵우산이 작동하겠느냐 충분히 제기할 만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그걸 전적으로 가스라이팅 제가 이걸 다시 쓰면 의존하다 보면 그게 만병통치약이라고 생각했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한반도에서 전쟁을 막을 수 있는 브레이크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 남북이 사이좋게 지내는 게 그것도 완벽하게 막지는 않죠. 두 번째 중국과의 관계를 개선함으로써 중국이 가지고 있는 지렛대는 완벽하지는 않지만 쓸모가 있습니다. 이제 러시아하고도 친해야 되고 왜냐하면 북러가 가까울수록 우리는 러시아를 관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그다음에 9.19 합의 없앴는데 그것도 하나의 브레이크였습니다. 그렇죠. 아무도 완벽하다 그러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브레이크들을 많이 만들어 놓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 브레이크들을 전부 다 제거해 버렸습니다. 윤석열은. 그러니까요. 이걸 하나하나 다시 가져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짧은 기간 동안 참 너무나도 빨리 많이 망가뜨려 놨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그러니까 남북이 충돌해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모든 전쟁 위기가 너무나도 코앞까지 올 수. 오히려 북한에서 김정은이 방벽을 쌓아서 막아준 셈이 됩니다. 브레이크 하나를 세워준 겁니다. 역설적으로. 네. 그러면은 이제 그렇게 얘기는 게 어느 결론을 많이 맺어 주셨는데 현재 우리나라에서 우리 정부가 해야 될 그러니까 향후도 정부가 새롭게 이제 바뀌게 될 건데 바람직한 한미 관계에 대한 상의인데 얼마 전에 그 왜 기자회견을 한번 하시지 않았었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사실 이 앞으로 한국에 몰려올 이제 관세 폭탄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어떤 것이 이제 새로운 우리가 형성될 새 정부가 만들어가야 될 바람직한 한미 관계인가 뭐 이런 말씀을 좀 하셨는데 그 트럼프의 방식과 바이든의 방식의 가장 큰 차이 중에 하나가 바이든은 패거리를 자기 진영을 모아가지고 네. 소위 말하는 악의 세계에 대응하는 패싸움을 하자. 예, 그 패싸움이죠. 말씀하신 것처럼 가치, 이념 이런 거 나눴습니다. 트럼프는 양자 관계입니다. 각계격파. 각계격파가 훨씬 효과적인 게 뭐냐면 미국이 압도적인 게 멕시코든 캐나다든 한국이든 EU 심지어 EU도 꼼짝을 못 하잖아요. 이 차이 때문에 압도적 힘의 차이 때문에. 그럼 여기 제일 대응할 수 있는 게 뭡니까? 패거리를 만드는 예. 어떤 사람의 표현에 하면 매 맞는 자들의 연대. 그러니까 트럼프의 억압에 맞는. 네. 근데 예를 들어서 그런 국가가 꽤 있습니다. 특히 우방국. 우리와 가치를 역설적으로 윤석열이 했던 가치가 아니고 자유무역이라든지 민주주의라든지 국제연대라든지 얘기하는 국가들이 있습니다. 당장 EU, 한국, 예.
인도, 인도, 일본, 예. 그다음에 글로벌 사우스 경제적으로 예. 심지어 나중에는 중국조차도 심지어 러시아조차도 들어올 수 있습니다. 글로벌 사우스. 그러니까 뭐냐 하면 지금 오히려 중국이 자유무역을 외치고 미국이 보호무역을 외치는 역설 속에 있지 않습니까? 공산당이 저는 뭐 이런 국가들은 나중에 하더라도 적어도 미국의 우방국에 얻어맞는 캐나다, 멕시코, 인도, 한국, 일본, EU 정도는 예. 자유무역 연대를 통해서 또는 민주주의 연대를 통해 가지고 오히려 미국의 이러한 국제 룰을 깨는 거에 대해서 역설적으로 연대를 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유럽은 그런 움직임이 좀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을들이라고 표현하기는 너무 좀 그렇고 네. 어떤 미국으로부터 얼들이죠 뭐. 미국으로부터 이제 고통을 받는 나라들이 연대해서 이 극복해 나가야 된다. 또 하나는 정말 중요한데요. 지금 최대행과 국민의힘에서 트럼프의 압박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하느냐 하면 예. 우리는 특별한 동맹이고 혈맹이기 때문에 잘 설명하면 된다는데요. 그거는 진짜 잘못된 겁니다. 그렇게 트럼프한테 얘기하면 맞아. 내가 너한테 피를 흘려줬으니까 피값 내놔. 특수한 동맹이니까 특수하게 많이 내. 이게 트럼프입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다음 정부도 예. 한미동맹을 흔든다는 국내 프레임이 있잖아요. 그렇죠. 진보 정부는요. 예. 그 진보 정부가 그 프레임을 뛰어넘기 위해서 자꾸 친미 정책. 우리가 미국에게 한미동맹을 위해서 뭔가 바칠 준비가 되어 있는 것처럼 얘기하면 바로 말려듭니다. 저는 이 태풍과 쓰나미는 그래도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때까지 미국을 얼마나 잘 버텨낼 수 있느냐. 한국 이익을 위해서. 그리고 미국은 절대로 이슈를 섞지 않습니다. 트럼프는 특히. 이 시바가 가가지고 엄청난 예. 투자를 약속했죠. 뭐 1조 근데 그 다음날 달러, 예. 뭐예요? 며칠 후에 상품관세 때리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분담금 많이 줄게 무역은 봐줘. 이게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거 많이 해줘. 이 정도 양보한 것만큼 무역도 양보해. 그렇죠. 이게 트럼프의 방식. 예, 아이고 오늘 뭐 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아무튼 바람직한 한미 관계에 대한 마지막 의견을 드리고 마지막 좀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좀 다른 질문인데 조국 혁신당이 창단한 지 1년 됐죠? 예. 예. 3월 3일에 1주년 기념식 했습니다. 아주 그 당시에 그 3년은 너무 길다. 좀 너무 좀 아주 그게 와닿았고. 약간 우리의 공헌에 대한 이 약간 자부심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실제로 아주 3년을 가지 않게끔 만들었고요. 그런데 이제 이 조기 대선은 거의 뭐 이제 기정사실로 다가오고 있다 보여지는데 어떻습니까? 이게 저 후보를 내나요? 조국 혁신당도 대선 후보를? 지금 사실 조국 대표가 있었으면 고민 안 해도 될 문제였고, 근데 이제 조국 대표가 이제 수감되셨으니까 내부에 이제 좀 내야 된다.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겠느냐. 근데 저는 뭐 반드시 내야 된다. 우리나라 제3당인데 국회의원이 12명이나 있는데 지금 개혁신당은 3명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찌감치 대선을 나간다고 했고, 그리고 민주당 이 대표가 중도 보수를 표명하면서 진보 쪽의 영역이 공백 상태로 남아져 있다면 우리가 지향하는 가치를 생각하면 이 스피커가 나가서 그걸 설명하고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마지막에 민주연합의 진보연합 전체 민주연합 세력의 단일화를 위해서 노력해야 되겠지만 그 전까지는 저는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당 내에는 좀 이견이 있습니다. 다른 생각은. 예. 그 뭐 후보를 내지 말자라는 의견도 있다는 소리고. 또는 후보를 내더라도 본선 전에 오픈 프라이머리를 해서 전체가 야당이 합쳐서 하자는 걸 의견도 있고. 이제 그게 제가 보기엔 지금 제일 주류고 당론에 가까운데요. 저는 그것조차도 너무 빨리 우리는 스피커가 사라진다. 너무 빨리 그러니까 본선에 가지 않고 예선에서 지금 상황을 보면 현실적으로 민주당 대표를 추인하는 과정이 될 수 있다. 그것까지 우리는 목소리를 높여야 된다고 저는 주장하는데 당의 주류는 그렇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뭐 이거 너무 좀 섣부른 질문 같기는 한데 그렇게 대선을 만약에 당내에서 대선 후보를 선정한다라고 하면은 어디 그 후보 선정 경선에
뛰어들어갈 마음이 제가요? 있습니까? 아니 저는 그런 감량은 안 되고요. 저는 여전히 국회에 들어오긴 했습니다만 외교 전문가로서의 직능 대표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김진영 의원 모시고 다양한 말씀 나눠보았습니다. 아무튼 세계 경제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최대 위기로 빠져들고 있다고 합니다. 경제 대공황을 예고하는 그런 경고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고요. 우리 한국은 장기적 경기 침체, 부동산 위기, 금융시장의 불안정성 등으로 기업과 가계 부채가 갈수록 커져가고 있고요. 근데 수출 비중이 큰 한국에서 이 트럼프발 관세 전쟁 직격탄을 맞을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고 보여집니다. 여기에 더해 미군 주둔비 증액, 미국 내 직접 투자도 강하게 압박할 것이고요. 조만간 새로 들어설 정부는 그야말로 폭풍우가 몰아치는 가시밭길이 아닐까 싶습니다. 세상을 여는 창, 세상을 바꾸는 창. 김창현의 한마디였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